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이 수십억 원을 넘는 초부유층의 상당수가 투자보다 상속 증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에 시달려온 철강업계가 이달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 속에 3일째 내렸습니다. 장중에 1920선을 탈환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요. 코스닥은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사흘째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코스피는 14일 전날보다 3.48포인트 내린 1913.6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에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1920선을 회복하며 힘을 내는 듯 했지만 결국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유럽 헌법재판소의 유럽 중앙은행 국채 매입 위헌 여부 판결, 유럽 중앙은행 회의, 그리스 총선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846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3거래일째 팔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713억 원, 기관이 9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증권, 비금속 광물, 보험, 금융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반면 운수창고, 전기가스업, 은행, 운송장비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전날보다 9.22% 급락했고 현대모비스, KTNG, 한국전력 등도 전날 대비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3.17포인트 오른 574.1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1원 30전 내린 1082원 2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한편 건설업종 대형주인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건설업종의 대형주인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주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현대산업개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해외 수주 감소로 실적 개선이 불투명하다며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 대비 1,250원 오른 42,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상승세는 올해 국내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날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38,95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는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559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53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수는 2002년 59만 7천 명 이후 최대치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20만 명 넘게 줄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도 역대 최대인 65.3%를 기록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고용률도 한 해 전보다 0.7%포인트 오른 60.2%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구직활동 인구가 늘면서 실업자 수도 함께 늘어 실업률은 3.5%를 기록하며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과 금융보험업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다 보니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올라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상황이 좋아져 청년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비경제 활동 인구가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6조 9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인 37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월간 증가세는 지난해 11월 6조 9천억 원에서 12월 6조 6천억 원으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10월 6조 9천억 원에 이어 석 달째 6조 원대의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저금리와 규제 완화 영향이 지속된 가운데 신규 분양 호조에 따른 중도금 대출 수요 증이 가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은행 수신잔액 월간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17조 4천억 원에서 12월 5조 2천억 원으로 둔화하는 등 연말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산이 수십억 원을 넘는 초부유층의 상당수가 투자보다 상속 증여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이 3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초부유층 고객에 가문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삼성 패밀리오피스 설립 3주년을 맞아 오늘 공개한 고객 1,500명 상담 내용 분석 결과를 보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의 고객의 절반가량인 47%가 상속증여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나머지는 금융투자와 종합소득세, 부동산 투자 등으로 답했습니다.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자산가들 역시 상속증여와 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부동산 투자 순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고객도 상속증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지만 자산이 더 많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투자에 눈길을 돌리는 비율이 컸습니다. 삼성생명은 초부유층일수록 자산의 증식보다 상속 및 증여를 통한 가업 승계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유층들은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가운데 예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억 원 이상 초부유층은 예금액이 38%였고 주식 채권과 보험, 펀드 신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 중심에 있는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지분 매각이 불발된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는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은 다소 하락했는데요. 롯데그룹과 삼성그룹 관련주들도 지배구조 이슈에 따라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불발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어제 가격 제한 폭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오늘도 9.41% 급락한 23만 1,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이슈로 상당 기간 억제됐던 주가가 급등하면서 어제 11.55% 오른 26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오늘 다시 3.95% 떨어진 25만 5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어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오늘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순환 출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주식이 전혀 없음을 고려하면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 기간 요동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롯데 계열사 주가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부회장이 일본 내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롯데 계열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롯데그룹은 한국과 일본에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 차남 신동빈 회장이, 일본은 장남 신동주 부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신 부회장의 해임으로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전체를 모두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 롯데칠성은 2.11%, 롯데푸드는 4.48%, 롯데제과는 5.33%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지금 한창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기대감 업무를 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현대차그룹의 지분 매각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 지배구조 개편주로 묶였던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삼성 SDS는 어제 8.65% 하락한 26만 4천 원을 기록했고 제일모직은 6.44% 하락한 13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삼성 SDS는 보합세를 보였고 제일모직은 0.72%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 및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3년 이내에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올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 기간 급등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장기화된 수요 부진에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안방 시장에서까지 밀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10일 시행된 온실가스 거래제가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름이 깊어진 철강업계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 가격 경쟁력을 등에 업은 중국산의 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철강제 수입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2,274만 톤으로 2008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특히 중국산은 35% 증가한 1,340만 톤이 유입돼 국내 철강 수급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환경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한 온실가스 거래제가 철강업계를 한 번 더 옥죄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온실가스 거래 시행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애초 신청했던 규모보다 6.4% 적은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배출권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온실가스 거래 개장 둘째 날인 어제 거래량은 50톤에 불과해 거래 대금은 47만 5천 원에 그쳤습니다. 할당량 부족으로 공급 물량이 없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당량을 지키는 것도 추가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과징금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올해 최소 2천억 원에서 최대 3천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철강업계는 극약 처방으로 사상 유례 없는 감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감축량 목표량을 주면 기업들도 그걸 감축하는 노력을 통해서 달성을 할 텐데 정부의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고 돈을 떠나서 기업의 레피테이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올해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온실가스 관련 비용이 커진 탓에 R&D 등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결국 업계의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은 물론 신강종 개발을 통한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 관련 부담을 늘리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철강업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철강업의 경쟁력을 되찾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가 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죠.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 권경원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임대주택이 지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업형 임대주택 1호로 꼽히는 지역은 인천 도화지구 5블럭과 6-1블럭입니다. 대림산업이 이 지역에 196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중구 신당동 교통안전공단 부지에 1000가구가량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경기 화성 동탄이 신도시 A14블록도 수급조절용 임대리츠 부지에서 민간 임대리츠 부지로 전환돼 임대주택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결정된 지역 이외에도 도심 내 공공부지나 재개발 재건축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부지 등을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입주자는 총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입주자는 최장 8년까지는 원하는 기간만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5년이나 10년 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입주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분양전환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8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통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들이 8년 의무임대 기간을 넘어서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임대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더 커지도록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 정도로 책정됩니까? 네, 초기 임대료 규제를 없애 민간 사업자가 원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입지나 시설 등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추산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 8,100만 원에 월세 81만 원, 수도권 6,200만 원에 월 62만 원, 지방 3,000만 원에 월 30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 RIR이 20%가량인 것을 감안했을 때 서울에서 월세 81만 원을 감당하기 위해선 소득 8분위 계층인 월 422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업형 민간임대가 서울에 등장한다면 실제 월 임대료는 이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비강남권의 전셋값도 3에서 5억 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만약 위치가 좋고 육아, 세탁, 이사 등 종합주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가 건설되면 월세는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변 단지 85제곱미터 전셋값이 4억 원인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만든다면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했을 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올리더라도 월세는 100만 원이나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권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실질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하고 개발도상국의 국내 총생산은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지난해 6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크게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201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저유가와 미국 경제 회복, 세계적 저금리 기조 등에 힘입어 새해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여러 하방 위험도 상존한다면서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2.6%를 보인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올해 3%로 올라선 뒤 내년 3.3%, 2017년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도국은 지난해 4.4%에서 올해 4.8%로 다소 개선되고 내년 5.3%, 2017년 5.4%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개도국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올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4대 하방 위험으로 무역량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산유국의 수지 약화, 유로존과 일본의 스태그네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장기화를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데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앞으로 기존 제재 대상들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 정부와 당 소속 개인과 단체들도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별도로 공공 분야와 민간 영역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대응 조치를 마련 중임을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 정권의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재무부의 권한을 크게 확장시켰다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결단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사상 처음으로 하루 평균 700만 배럴을 돌파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지난달 하루 평균 715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 덕에 지난해 전체 원유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3억 800만 톤이나 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유가 하락을 전략 비축유 확충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원유 추가 수요 중 일부는 경제 성장과 정유 공장 신설에 따른 것이지만 늘어난 원유 수입량의 대부분은 석유 저장 시설에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아거스 미디어는 중국의 세계 국영 석유 회사가 운영하는 새로운 상업용 저장 시설은 약 1억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는 하루 평균 15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원유 구매량을 급속히 늘려 구매한 원유가 들어오는 시점인 12월에는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공사의 무역부문 자회사인 차이나오일이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구매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포근한 겨울 날씨도 이어져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0.3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고 한낮에도 영상 6.1도의 기온을 보이며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모레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았는데요. 내일부터는 구름의 양도 줄여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이 예상돼 바깥 활동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경북 동해안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 동해안은 현재 내리고 있는 비가 내일 늦은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함이 연일 이어진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반갑진 않지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대기 중하층으로 부풍 계열의 기류가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청정한 공기가 유입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중하층의 기류가 점차 서내지 북서 계열의 기류를 따라 북해에서 유입되고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증가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쪽 지방 나쁨, 제주도 및 동쪽 지방은 보통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되겠고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울진 2도, 한낮에는 속초와 울진 모두 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영하 1도, 부산 5도 되겠고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눈 또는 비가 오다가 토요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월요일에는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비가 그친 이후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